자, 조금 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시에 대해서 좀 브리핑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는 좀 깊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교수님을 모셨다고 했는데요. 자,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교수님을 너무 오랜만에 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라는 그 타이틀이란 걸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학부 졸업한 지가 한 8년에서 7년이 돼가네요. 그렇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참 교수님들이 저 너 성우야 너는 공부만 좀 열심히 하면은 너무 좋을 텐데 이러면서 제가 교수님들하고 친하긴 친했는데 예. 그래서 너무 교수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 교수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교수님, 저는 유튜브 방송이니까 사실 오늘 타는 취지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예. 하는 건데 아마 내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것도 대답을 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오늘 대답하실 수 있다는 거. 저는 오늘 교수님이라서 전 진짜 오늘 오랜만에 대학생으로 돌아가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듯이. 네,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아이고 요새 저 보니까 뭐 저같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이 젊은 분들의 아이디어도 좋고 모든 걸 전망을 잘하더라고요. 구관이 명관이라면 그렇죠.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서강대 진짜 가고 싶었던 대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맞습니다. 실패했었고요. 네, 저도요. 네. 오늘 제가 서강대 학생이 된 것처럼 교수님과 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형식으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는 싶어요. 교수님 강의하시면서 이제 대학원이면 학부 친구들은 강의는 이제 안 하시나요? 예, 뭐 증권사에 있다가 처음에는 한 3년간 학부 강의를 했고요. 네. 예, 최근 3년 동안은 네. 경제대학원 대학원생들만 대상으로 강의하는데요. 네. 예, 그런데 학부 강의가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 그러죠? 네, 제가 저 학부 강의하면서 조별로 학생들 모아가지고 뭐 점심도 사주고 저녁도 사주고 이게 저 사실 김영란법에 위배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수업 받는 학생들한테 그 전이라고 할까요? 예. 예. 그 저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수업 받는 동안은 뭐 학생들한테 뭐 사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좀 듣고 싶어가지고 예, 조별로 저녁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심지어는 그 여자친구 있느냐 남자친구 있느냐 데려가지고 점심을 사줬는데요. 저녁도 사줬는데 한 저 여학생이 처음에 남학생을 데려왔어요. 남자친구라고? 예, 저녁을 사줬죠. 그런데 또 몇 달 지나가지고 그 친구 잘 있냐 그랬더니 다른 남학생 사귀고 있대요. 그래서 또 한번 보자. 역시 그래서 경제대학원 친구들은 효율이 빠릅니다. 역시 역시 빨라요. 계산이 빠릅니다. 그게 또 경제대학원 친구들의 또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김영란법 얘기하셨는데 전혀 위배되지가 않죠. 그 학생은 더 많은 걸 얻어갔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하고도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거 얻어갔었을 테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거 뭐 걱정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교수님 밥 잘 사주는 교수님이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밥 잘 사주는 교수님 저도 참 전 술 잘 사주는 교수님 너무 좋았었어요. 진짜 술도 많이 사주셨나요? 예, 그리고 저녁에 밥 사주고 애들끼리 술을 먹거든요. 네. 그런데 또 제가 끼면은 하고 싶은 말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술 골라라 하고 술값만 내고 저는 나왔죠. 진짜 최고신데요. 와, 진짜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지금 여러 직장에 가가지고 뭐 가끔 찾아오고 이제 은혜 보답할 때가 그렇죠. 네, 완전 은사님이시죠. 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이 방학 때마다 제가 여러 그 금융회사 근무했고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학생들과 인턴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 가가지고 우리 학생 저 인턴 몇 명 받아주세요. 좀 강압식으로 해가지고 방학 때마다 인턴을 보내줬더니 학생들이 그게 나중에 취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엄청 도움됩니다. 큰 도움이 되죠. 네. 와, 뭐 은사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 제가 이제 창업학 석사 졸업을 했었는데 두 분은 너무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네, 또 저를 좀 잘 지도 편달해주신 네, 이제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분한테 가르침을 많이 배웠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실 박사에 좀 이바지하는데도 많이 좀 추천도 해주시고 해서 네. 제가 박사라는 이제 길을 트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 은사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잘 마음 표현을 못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네,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은사는 김영익 교수님이시죠. 아 그렇죠. 네, 아까 저 박사과정 하고 계신다는데 끝내십시오. 저도 사실 직장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했었거든요. 정말 힘들 쉬운 거 네. 아닙니다. 직장 하나만 해도 힘든 건데.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100세까지 아마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계속 지금 공부해가지고. 네, 저도 꼭 예. 네, 졸업을 지금도 하려고. 저 업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네. 특별한 업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서강대 경제대학원 입학하고 싶은데요. 오늘 신청 바로 하시죠. 제가 다음 학기 지금 1학기 놓쳤으니까 아, 그렇죠. 네. 2학기 때 제가 교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네. 시장은 편하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그냥 오늘 요즘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들어볼 수 그래서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그 책을 뭐 3권이나 좀 냈었거든요. 어휴. 예, 그러면서 주장했던 거는 올 뭐 상반기 무렵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네. 예, 그런데 국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한테 돈을 벌 기회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일부 그 언론에서는 뭐 유튜브 방송에서는 많이 떨어진다. 예, 닥터도 뭐 평생 보지 못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많이 내세웠었는데요. 네. 뭐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면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우리가 부자 될 기회다. 네. 아, 그렇죠. 예, 많이 이런 떨어져야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 뭐 앞부분만 방송이 되고 뒷부분 방송이 안 돼가지고 좀 제가 굉장히 좀 반응이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제가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도 그 2007년에 2008년 조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미리 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고 이렇게 전망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저 은행 등 모든 그 금융회사들이 그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하던 참이었었어요. 예. 그 주식형 펀드를 모아야 되는데 제가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은행 지점장 잘 안 되겠네요. 금융회사 관련된 사람들 욕 정말 많이 먹어가던데 예, 그런데 이 주가가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지면은 예, 투자자들 분께서 용서를 안 해주십니다. 오른다 했는데 떨어지면은 그냥 대체로 넘어가지거든요. 네. 그런데 2007년 상반기 주가가 많이 올라버렸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욕을 많이 얻어먹었었는데 예, 그런데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2019년 제가 뭐 하반기에도 그때 코스피가 2,200 안팎이었는데 또 책을 내면서 2020년 상반기에 주가가 1,6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데 우연히 또 코로나가 가지고 그쵸, 네. 1,490 정도가 떨어졌는데 근데 사실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진다고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네. 예,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저 예측하는 주가 예측 모델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상당히 좀 나쁘게 나왔었어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나라 그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예, 우리 저 GDP에서 네. 수출이 44%나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어쩔 수 없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5나 됩니다. 엄청 굉장히 높네요. 높아요. 네, 굉장히 높네요. 네, 거의 네.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그 수출이 많이 증가했지만은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랐어요. 그 적절했기는 했어요. 그제 그래서 작년 4월 무렵에는 이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 한 40% 정도 앞서가 버렸거든요. 우리들가 흔히들 그 주식시장을 산책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대로 산책 개가 앞서가고 주인이 뒤따라가거든요. 네네. 이 개가 너무 앞서간 겁니다. 네, 그러면 주인이 먹줄을
잡아당길 수도 땡겨야죠. 있고 그렇죠. 예, 개가 주인이 잘 따라오시는지 뒤를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동안 예, 개가 뒷걸음을 친 거죠. 아, 그래서 코스피가 한 20% 정도 네, 지금 후진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수출은 증가하다 보니까 지난 2월 보니까 이제 개가 주인 약간 뒤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 근데 뒤로 가면 곧바로 또 개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한참 좀 머뭇보고 뒤에서 냄새도 맡고 머뭇보고 오고 하거든요. 뒤에서 그렇죠. 예. 이제 변도 보고 오고. 예. 예. 그래서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일단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네, 예, 저는 뭐 지금은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되고 예, 주가가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떨어질 때마다 오. 이제 주식을 서서히 지금은 사모아가는 시점이다.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김에 그냥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PBR 한 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2,650선에서 2,600이 예. 그래도 하단이라고 봤는데 이걸 봤을 때 2,485까지 갈 수도 있고 올해 하단 2,200까지도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부분을 더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2,500은 이야기했고요. 아마 4월에 저 일평균 수출 금액이 1월 달에 27억 달러였는데 제가 예상해 본 4월 달에는 24억 달러 조금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예,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주가 상관계수가 높다고 그랬는데 그걸 고려하면 한 2,500 정도가 나오는데 그 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2,200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예, 사실 여기 관련된 그 경제신문사가 있죠. 옛날 여기 경제신문사 기자였던 분이 네. 유명한 거 책을 써가지고 예. 예, 그 책이 굉장히 잘 팔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프리랜서로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누구시죠? 누군지 아시죠? 정철 예. 네, 저 누군지 네. 아 그래요? 네. 금기현가요? 아, 그거는 아닌데, 네, 그냥 공개를 네. 할까요? 아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참 큰 흐름을 잘 판단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예,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에 저한테 그 전화를 합니다. 자기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코스피가 뭐 안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예,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2,200까지는 사실 쉽지 않고요. 2,200까지 떨어지려면은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2008년 그다음에 2020년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돈을 엄청 썼고 네. 중앙은행 엄청 돈을 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 경제 주체 부채가 엄청 늘어났어요. 음.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모든 자산가이 그동안 거품이었어요. 금리도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으면 제가 보기엔 미국 주가도 아직도 20% 이상은 떨어져야지 적정 주가예요. 그쵸, 괴리가 네. 예, 그리고 우리 집값도 많이 올랐죠. 특히 미국 집값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고 이 부채 문제가 드러나고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면은 네. 뭐 그런 전제 조건에서 제가 2,200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네. 뭐 그거는 좀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네. 저는 2,500 정도까지는 2,500.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하긴 지금 같이 조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없었을 때 그 정도 기준치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더 첨가가 돼 버리면은 그렇죠. 더 하락폭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저도 근데 한 증권사 요즘 비율을 보면은 주식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래서 아니 주식 사자도 아니고 하자는 뭐야?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사고 팔고가 하자라고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사자는 정말 콜 사야 된다 이거고 주식 하자는 뭐 너 알아서 일단 사고 그래도 팔기도 해봐야 돼 이런 식의 비유인 것 같더라고요. 뭐 주식은 언제든지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저는 최근에 우리 금리가 좀 올랐지만은 네. 조만간 금리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 왜냐하면은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잠재 성장률이에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올해부터 잠재 성장률이 2%야 1%로 처음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져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그리고 요새 은행과 회장들, 행장들 고민 많은데요. 과거처럼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쓴다는 거죠. 기업들이 작년 9월 말에 이제 보니까 869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어요. 네. 물론 그 차별화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지점장들이 이런 농담까지 해요. 과거에는 기업들이 돈 빌려서 사정에서 목에다 이렇게 힘줬다는 겁니다. 지금 은행 지점장들이 기업 찾아다니면서 우리 은행 돈 좀 써주세요. 고개 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돈이 남아드는 경제예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 내년 가면은 금리가 다시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주식할 수밖에 없고요. 혹시 7.2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7.2요? 예, 7.2 법칙. 72, 7.2요. 예. 자, 파레토는 아는데. 네, 7.2 법칙이라는 게 네, 저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네. 복리로 예금했을 때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이에요. 그게 이자율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금리가 8%라면요. 72를 8로 나누면은 9년. 9년 후면은 복리로 예금했을 때 예금이 2배가 되거든요. 네. 제가 두 분 나이였을 때는 9%도 됐었어요. 은행에 예금하면은 금방 돈이 불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1%, 나중에 1%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1%라면 72를 1로 나누면 72년 걸려야지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1% 이하로 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100년 걸려야지 원금이 2배가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 시장 보면은 그 배당 수익률이 5% 되는 기업,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기에 관계없이 저는 그런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식을 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주식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해바라기님께서 채팅창 올려주셨는데, 자, 더 살 현금이 없으면 어떡하죠, 교수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해바라기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질문은 본부장님 선에서 정리해 주시죠. 교수님까지 너무 높아요. 그렇죠. 네, 일단 현금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을 해서 현금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수밖에 없죠. 아끼든지. 그렇죠. 아끼든지. 네. 그런 이제 돈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사실 돈이 지금 살 돈이 없다라고 무조건 이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으면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의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가 같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투자한 그런 투자 포인트가 명확하고 그 기업이 성장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않고 천천히 좀 모아가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지. 지금 당장 기회가 왔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지금 마이너스가 심한 내 계좌를 건들기에도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쵸. 그리고 돈이라는 건 한번 주식에서 매도를 해서 돈을 잃어버리면 사실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쪽에서 정말 비전이 없고 내가 기대했었던 이런 투자 포인트가 다 소멸이 됐는데도 주가가 안 좋으면 그때는 당연히 결단을 내려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돈을 모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현금성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속에서 교수님은 옆에서 계속 끄덕끄덕 예. 박사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예.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 돈 빌려서 과연 투자해야 되느냐. 뭐 때로는 돈 빌려 투자해야 되죠. 필요한 때가 있죠, 정말. 근데 그게는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근데 2020년 그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 그 한 방송국에서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분석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제가 분석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20대,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20대, 30대는 축적된 금융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을 빨리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급하죠. 소위 말하는 단타. 그래서 신용융자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거기에도 단타까지 해버리니까. 그런데 신용융자 하면은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고 또 금리도 높죠. 그리고 보니까 또 아주 그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소수 종목. 그런데 그 종목들이 잘 맞을 때는
돈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지만은 반대로 그 종목이 안 있을 때는 그렇죠. 큰일 나죠. 예, 손해가 클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조금 좀 멀리 보고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예. 그 소수 종목에 삼성전자 포함되어 있었나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거의 안 들어갔더라고요. 아, 저게 교수님 삼성전자 지겹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사실 저희 회사 방송에서 나오셨을 때 반도체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삼성전자 이야기 애증이 돼가지고 이제는 저 95,000원 갔을 때 제 집사람이 그 2020년부터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했거든.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돈 벌었다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니 작년 상반기 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루하다고. 그러더니 최근에는 많이 손해봤지 않습니까? 네. 많이 주가가 빠져서. 그래서 왜 내가 주식 시작했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야,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걱정 말고 놔둬라. 근데 한번 무슨 주식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약 40여 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도 그 삼성전자 그 95,000원 갈 때 네. 그 삼성전자 주식 사더라고. 아니야 이거 75,000원까지 떨어져. 남편 말은 안 듣습니다. 그저 신만전자 그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75,000원까지 떨어진 거 맞췄네. 그럼 지금 사다 돼야 되냐. 네. 그러니까 주가 전망은 시기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75,000원까지 살라고 그랬을 때 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제 가까운 친척이요.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한. 저는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72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72년이 아니겠지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저 삼성전자 돈이 있을 때만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삼성전자가 시기에 따르지만은 100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쵸, 주가 오르고 또 중간중간 배당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가능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저도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어요. 물론 9만 원 넘었을 때 비중은 축소했지만은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신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저같이 나이 들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은 인버스 ETF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꿀팁 되겠다. 가지고 있는 만큼 인버스 ETF를 1.5배 정도 사놨습니다. 확실하네요. 그리고 저는 조만간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언제 인버스 ETF를 팔고 삼성전자를 살 것인가. 그쵸, 네. 저는 그 시점이 몇 달 이내 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올해 몇 달 이내. 예. 아까 얘기했던 상저하고 그 흐름 중에 한 번이겠죠. 이렇게 또 아무래도 그러면은 지금 이제 4월 달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면은 지금 아직은 하반기 넘어가는 거 보는 게 더 저는 4월이 좀 매수 타임이다 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마 올 연간으로 보면은 4월 무렵이 저점이 아닐까. 물론 그 시점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알 수 없죠, 진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코스피가 3,300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장은 아니다. 지금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900 정도까지는 오르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2,600에서 2,900까지 오르면은 괜찮은 장이거든요. 사실 지금도 2,900 가는 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저는 그 정도까지는 올해 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올별로 보면 올 4월이 바닥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주가 지수가 추세 있는 상승 국면이 아니고 2,500에서 크게 보면 2,900 박스권이다. 그렇죠, 박스권. 네. 이럴 때는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죠. 종목입니다, 종목. 맞습니다. 네. 박사님이 되실 분이시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 주셔야죠. 자, 그럼 이러면은 한번 일단 지수 밴딩 그리고 우리 코스피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이제
교수님 모시고 더 중요한 얘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바로 윤 당선인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확실히 반응들은 어제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제 되게 뭐 양도세 폐지, 뭐 물적 분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될 거라고는 일단 보시나요? 저는 뭐 양도세 폐지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가요? 네, 이거는 또 국회까지 가야 되거든요. 세법 네네. 개정 제가 세법은 자세히 모르지만 네. 예. 저는 그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식 양도세 세상이 코스피 뭐 1%, 코스닥 네. 2%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 예, 그다음에 1년에 주식에서 5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 네, 그렇죠. 그 5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저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벌어 보셨어요? 아, 네. 뭐 일단은 생각보다 진짜요? 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티가 좀 잘 안 나서 그렇지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네. 근데 어제 어떤 신문 보니까 한 2%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 양도세가 저 대선 토론 보니까요. 후보께서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대만에서 이걸 도입해가지고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 네네.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정말 다릅니다. 대만이 1988년에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거든요. 그때 88년에 전 세계 경제 굉장히 좋았었어요. 우리도 3조 호황으로 주가 정말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쵸. 주가가 급등할 때였었어요. 그리고 대만은 예고도 없이 실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와가지고 주가가 급락했죠. 근데 일본은 오래전에 이 양도세 도입했습니다만은 서서히 예고를 해주고 언제부터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예고제. 투자자들이 미리서 대응했죠. 사실 우리도 대응하고 미리서 예고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주식 양도세는 저는 하더라도 별로 그 시장에 영향이 없고요. 그다음에 주식 양도세보다는 저는 뭐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거래세, 거래세. 양도세를 도입하면 거래세는 안 하거든요. 처음에 그 거래세를 폐지하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양도세까지 갔는데요. 저는 차라리 거래세 없애고 양도세 조입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물적 분할은 이거는 저는 아직도 이제 우리 시장이 연초에 있었던 LG에너지솔루션 네. 그때 수급집 꼬였던 게 이제 조금 그나마 좀 트여간다라고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강화하는 게 저는 여러모로 생각드는 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적 분할 그게 97년 우리가 외환위기 겪으면서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때 나왔을 거예요. 구조조정 빨리 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뭐 이기사항 아닙니다. 우리 지금 외환보유액 4,600억 달러 넣었고요. 경상수익자가 GDP도 5%나 돼요. GDP도 5%나 나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기업체 측면에서 좀 물적 분할을 자제하는 게 좀 바람직스럽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뭐 이것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거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좀 견제에 들어간 느낌이 좀 들어요 요새. 그래서 막 시장에서 보면은 뭐 이제 회사에서 저희 물 하면 싹 쳐다보는 느낌? 물 뭐 이러면 물 한 잔 달라고 이런 느낌이 물만 나와도 엄청 시니컬해져요 요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견제하는 좀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공매도도 지금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되죠. 우리 이거는 흔히들 필요하죠. 기울어진 너무 운동장이라고 너무 그러죠. 이거는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담보 비율 기관 외국인한테는 105%, 네. 개인한테는 140% 부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한 기간 무제한 기관들한테 3개월이고 개인한테는 90일이죠. 네, 3개월입니다. 네.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물론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 차이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도 그리고 지금. 상환하는 게 그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은 장 외 거래소도 가능해요. 그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 무조건 장 안에서만 해야 그러니까 되기 족쇄를 때문에 쳐놔가지고 네, 엄청나게 이건 또 큰 차이가 맞아요, 발생될 맞아요. 수밖에 없다. 모래주머니 달고 싸우는 느낌이거든요.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이거는 뭐 사람 하나 이고 하는 거랑 거의 그 정도입니다. 네, 네. 거의 이기기 힘든 네, 상황이죠. 그리고 저는 어제 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봤던 거는 네. 이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상반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카카오랑 네이버가 움직인 거. 그렇죠. 플랫폼. 플랫폼 규제와 관해서도 이렇게 얘네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앞으로는 그동안 뭐 원전도 포함될 수 있죠. 예. 그 이전에 있던 지금도 현 정권이지만 현 정권에서 좀 힘들어했던 이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그쪽 섹터들은 아무래도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번 정부하고 다음 정부 큰 차이점이 하나는 이번 정부는 큰 정부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다음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 주도 성장으로 가겠다. 시장 주도 예, 성장. 그렇게 크게 맞아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로 간다는 것은 규제 안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그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냐 그런 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 유턴 하는데 도로에 가면은 어디서 유턴하라고 나와 있죠. 나와 네. 있죠. 근데 미국은 여기서 유턴하지 말라고 도로 표시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만 하지 말고 아무 데서나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 규제인데요. 이번 정부가 아마 다음 정부가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규제 안 하고요. 시장 입장에서 무조건 좋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공약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면은 집권 재직 기간에 경제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우리 연평균 경제 성장률 한 10.3%였습니다. 쭉 떨어지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2.3%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올려보자는 거예요. 우리 성장률이 계속 우하향했는데 우상향으로 돌려보자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엄청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런데 규제를 안 하고 기업 투자 늘리고 한번 생산성을 늘려가지고 한번 올려보겠다. 뭐 방향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식시장 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는 게 좋아요. 우리 저 명목 잠재 성장률 제가 추정해 보니까 실질은 GDP가 한 2%고 명목은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는 이 명목 성장률보다 1 내지 2%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명목 성장률이 3%라면은 주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4 내지 5%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2020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요. 2010년부터 21년까지 우리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4.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가 앞으로 4 내지 5% 연평균 그 정도밖에 성장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스텔스 111님도 말씀해 주신 게 그냥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얻을 수 있다면 이 기대 수익률 낮춘다는 게 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대 수익률 낮추고 뭐 4 내지 5% 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를 하냐 이런 의미인데요. 은행 이자 생각하면은 1%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 KT, 포스코 같은 뭐 이런 회사들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예요. 저는 그 회사 직원들한테 강의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맡기지 마세요. 그쵸, 당신네가 주식 사가지고 배당 받으세요. 그게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그게 4 내지 5%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기대 수익률 좀 시장 심리가 저도 뭐 거기에 포함되는데 시장에 유입이 되는 사람들이 요 근래 조금 강해졌어요. 한탕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진짜로 이게 아무래도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은 막 두 개의 자아가 고뇌를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종목 고를 때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오늘 교수님 좀 강의를 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소금들을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 반면에 진짜 조금 더 시장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겸손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반도체 한번 물어봐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그럼 이럴 때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만한 산업이나 혹시나 이제 교수님께서 조금 이쪽 산업은 그래도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조금 상승해줄 만한 또 섹터가 있다면 혹시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반도체 빼고. 그건 아니라 네. 저는 헬스케어 같은 관심 있게 보거든요. 헬스케어. 예. 근데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주식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제가 더 학부생들 좋습니다. 강의하면서 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한번 사보자. 어. 그게 2~30만 원대였었거든요. 몇 년 전이죠, 그 정도. 예, 몇 년 전이죠. 그렇죠. 예,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그때는 뭐 기업 문제도 있었고 적자난 상태였었어요. 네. 예, 그때 제가 앞으로 바이오 헬스케어이 성장 산업이다. 뭐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건강 문제 더 오래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더 강해졌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주식을 뭐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전 세계 유명한 CEO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이건희 전 회장 이분이 제시할 때 삼성전자 시가총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분은 뭐 가지고 아버지를 본받을까? 그게 이제 바이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게 그 전기차, 네. 2차 전지 이런 관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탄소 제로 시대로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뭐 생산되고 판매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 중국 시장에서 지금도 엄청나게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한 달에 뭐 20만 대, 40만 대 이 정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중국 전기차 시장에 관심을 갖자. 중국 전기차 예. 시장. 근데 그 ETF가 있는데요. 사실 뭐 2배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데 네. 뭐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좀 비중을 줄여놨습니다만 뭐 장기적으로 저는 뭐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고. 네. 중국의 2차 전지 이쪽도 였고, 일단 저는 건기 헬스케어도 상당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왜냐면 시장에서 요즘 소외가 많이 됐거든요. 이쪽 소외가 많이 됐죠. 사실 거품이 발생했다가 지금 많이 그쵸. 제자리를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맞아요. 진짜 소외가 많이 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둘러싼 이야기들, 뭐 사실 질문지에는요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렇게 나눠 있는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은 맨날 얘기하는 거여서 저는 이거는 스킵을 해보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계속 이제 얘기가 오늘 또 어떻게 이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요즘 좀 무서운 건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가장 두려워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가장 두려운 거죠. 네. 예,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저금리, 그다음에 경기 회복, 기업 수익 증가였었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물가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상하도 주시장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 7월을 고점으로 OECD 선행지수 고점을 치고 올 1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경기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유가가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를 더 올리고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주시장의 가장 뭐 나쁜 저점인데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유가가 뭐 한때가 130달러도 넘었었죠. 네. 그래서 200달러 넘어간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만간 유가 폭락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락이요? 예. 오.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거는 좀 더 지속될 수가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소비가 더 이축되면서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들어가면 미국이 장단기 금리차 이거 일별로 그려주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빨리 축소되고 있어요. 작년에 1.3%까지 갔다가 최근에 0.3%까지 떨어졌거든요. 저는 조만간 역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 GDP를 25%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원유 수요가 많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다른 생각이지만 그냥 ETF 인버스 원유 ETF를 좀 사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자재 쪽에서 저는 사실 곡물 쪽은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파종 시기도 놓치고 해서 곡물은 다르죠. 그렇죠. 곡물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곡물은 저는 그거는 장기적으로 이번 걸 전쟁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때문에 가수로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가 3대 농산물 ETF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다 이야기하는데 ETF 매니아이셨어요? 그거 사가지고 지금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 그게 수익률 엄청 좋습니다. 그렇죠. 곡물 쪽이 저는 그건 앞으로도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도 좀 차이가 있는데 곡물 쪽은 좀 다르게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한번 확인차. 오늘 새로운 사지 시간이 하나 탄생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주 FOMC 있습니다. 다음 주 FOMC 뭐 금리 인상하겠죠. 우리가 뭐 알던 대로 가겠죠. 근데 다음 주 FOMC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경제 전망, 물가 상승률을 조정하거든요. 작년 12월에 전망해놨는데, 근데 경제 성장을 낮추고요. 물가 상승률을 많이 높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작년 12월달에 올해 물가 상승률 2.6% 전망해놨는데요. 한 5% 정도는 더 높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충격일 수가 있는 거죠. 충격 요소가 또 있다니. 네, 그리고 상반기에 한 3차례 뭐 계속 3, 5, 6월 달에 있는데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근데 올 4분기 내년 가면은 저는 금리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경기가 둔화되니까. 혹시 4월이 저점이라고 말씀하신 거 그러면은 1분기 실적 발표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뭐 금리 인상, 통화 긴축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 동안은 기업 실적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견디고 있는 거죠. 그런데 1분기 지나면은 2분기 실적치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으리라 보고 있고. 원자재 많이 올랐으니까. 특히 저 미국 GDP가 저 애틀란타 연준에서 GDP 나오라는 걸 해가지고 1분기 GDP를 예상하고 있는데 뭐 시점에 따라 좀 다르고 있는데 뭐 오늘 아침 보니까 0.5%더라고요. 작년 4분기 미국 경제 성장 연이율 7%였어요. 뭐 0.5%는 거의 성장 안 한다는 거죠. 그처럼 기업 수익도 예상보다는 많이 둔화돼 가지고요. 제가 4월을 어렵게 보는 것은 그런 실물 충격이 한번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진짜 교수님 만나가지고 전 너무 많은 걸 얻은 느낌이에요. 기한했습니다. 이게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 다시 보면 되죠. 오늘 이 클립은 두고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너무 제가 많은 걸 좀 배운 시간이 됐고 교수님이 제자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받아주십시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 공부하는 투자자도 돼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 모닝 라이브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면 이쪽, 구독을 원하시면 이쪽을 눌러주세요.